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는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먼저 법원에 출석하던 김호중 씨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해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취 앞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재판받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김호중 씨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소식은 교도관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의 한 교도관에게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해줬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 네. 이런 금전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 씨는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올해 8월부터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예. 입소 희망자가 많은 이 소망교도소는 수감자 선발 경쟁률이 4대 1에 달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을 이용해서 이 교도관이 이렇게 경쟁률이 센데 내가 힘을 써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수감 중인 교도소가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는 좀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 이 사실이 그러면은 어떻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김호중 씨가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호중 씨를 협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교도관이 내가 어떤 손을 썼기 때문에 그 김호중 씨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김호중 씨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불법적인 금원을 본인이 건네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도관에게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렸고 그 교도관은 사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뭐 비위 혐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소망교도소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 내가 오게 해줬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김호중 씨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교도관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이감되는데 어떤 역할을 안 했겠죠?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해당 교도관이 김호중 씨가 이곳에 입소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정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협박으로 김호중 씨에게 금품을 요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김호중 씨가 그 요구에 따라서 금품을 전달을 한다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협박만 받고 실제로 뭐 돈을 건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도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김호중 씨를 일단 협박한 거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태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까지 지금 다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 일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제 직무 배제돼서 대기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이 공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징계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도 이제 거짓말인 걸 직감하고 돈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제보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런 거짓말이 가능할까 싶은 게 그 소망교도사라는 곳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꽤 높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데입니까? 이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정시설보다 일단 처우가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재소자들에게 수감을 희망하는 선호하는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데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서 설립된 법인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각 방에서 배식을 받아서 각자 식사를 하는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공동 식사구역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또 1인당 수용 면적도
구경 교도소보다 훨씬 넓다고 해요. 예. 또 죄수를 수용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도소보다는 훨씬 경직된 분위기가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도소의 정원이 400명인데요. 예. 결혼이 생기게 되면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선발을 하는데 그 입소 경쟁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1 정도로 꽤 치열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긴 하지만 민영교도소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교정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 신분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간의 규율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고 좀 느슨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교도소의 좀 단점이 노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용번호 대신에 이름 부르고 식사도 식당에 이동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김호중 씨는 어떻게 해서 이 교도소로 가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도소에 이감이 결정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면접이요? 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도 종교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교도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 언론에 따르면 3, 4일에 걸쳐서 전국 구치소로 면접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는 수용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김호중 씨 역시도 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면접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면접의 기회를 얻어서 면접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면접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승인을 해줘야만 교도소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해드린 대로 민영교도소고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 교도관이요 적용하는 죄 뇌물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뇌물 수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가능한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일단은 이 그 공무원으로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예. 공무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금품 요구를 한 것만으로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 예. 양형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그 교도관이 실제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적극적인 긍정의 의견을 표명을 해서 김호중 씨가 이감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전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아니라 다른 법조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다른 법조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금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내지는 협박을 적용할 수 있겠고 예.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김호중 씨처럼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 범죄를 하려고 했다면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발각이 되면 처벌이 더 맞습니다. 중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도관이 김호중 씨의 경우에 금전이 풍부하게 있을 것이니까 돈이 많을 것이니까 내가 이런 요구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걸쳐서 소액이라도 이러한 요구를 내서 받아들여졌을 경우도 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라든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상습성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첫 번째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번 법무부 조사에서 아예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주말 동안 가수 겸 배우죠. 나나 씨 집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좀 증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집 개도 3마리 있어요. 그래도 다른 데서 한 새벽 10시 그런가 전화가 왔던데 개가 엄청 짖은 거예요. 가수로 데뷔해서 이제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나 씨 집에 새벽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맞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그제 새벽 6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요. 이 30대 남성이었는데요.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집 안에는 나나 씨와 나나 씨의 어머니 이렇게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세 사람은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침입한 강도는 30대 남성이고 지금 모녀만 집에 있었는데 지금 이 강도하고 모녀가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모녀가 이 남성을 제압하는 데 잡았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남성을 직접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맞서서 싸우는 게 맞다 아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번의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 강도를 제압을 한 겁니다. 모녀가요. 그러면 부상을 좀 당했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흉기를 들고 침입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씨의 어머니가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식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이었다라고 하니까 당시의 상황이 참 얼마나 그러네요. 처참했을지 가늠이 되고요. 그리고 나나 씨 역시도 굉장히 좀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 외상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강도로부터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위기를 벗어나는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지금 이 가해자의 경우에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몸의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강도가 그 집에 나나 씨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침입한 거냐 모르고 침입한 거냐.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나나 씨의 집인 걸 알고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도 행각을 벌인 이 30대 남성과 나나 씨 혹은 나나 씨 어머니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연예인인 나나 씨의 사생 팬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이제 입건을 했지만 나나 씨 어머니가 다쳤다는 이 진단서를 제출을 받고 혐의를 특수강도 상해로 변경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실제 뭐 나나 씨가 체구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는데 강도를 제압했다는 게 선뜻 믿어지진 않는데 평소에 좀 운동을 많이 하긴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려 특공무술 공인 4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화 촬영을 위해서 액션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방비 상태 일반인보다는 조금은 제압하는데 굉장히 좀 용이했다라는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마르기도 했고 좀 여리여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공무술 유단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좀 가능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근력 위주의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해왔던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좀 제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독 연예인 집에 좀 강도 침입하는 사례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박나래 씨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난 4월에 박나래 씨 자택에는 물론 박나래 씨가 집에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강도가 들어와서 수천만 원대의 이제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었고 결국에는 뭐 지인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30대 남성이 이제 체포가 돼서 실제 이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요.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미국 LA에 있는 자택에 강도가 들었다라는 또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서 이 서랍장이 다 부서졌었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예 이렇게 철근같이 내려오는 방범 셔터를 다 집에 설치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례로 정국 씨의 경우에는 이 사생팬이 계속해서 집 앞에 찾아오고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금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기보다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이 사생팬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본인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고 이런 행위가 반복됐기 때문에 꽤 높은 수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범인은 특수, 강도, 상해?
상해가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진단서도 제출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 강도인데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죄라고 한다면 어떠한 금품을 노리고 내가 누군가를 협박을 한다라든지 뭐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이제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길 가다가 마주친 게 아니라 집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특수 주거 침입까지 성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두 모녀가 지금 꽤 중하게 사실 상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마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면 그 이후에 이제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이제 충남 천안에 굉장히 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났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진화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이렇게 예상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한 게 15일 새벽이었는데요. 예. 당시 삽시간에 불이 커지면서 소방차도 뒤로 물러나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진화에 총력을 다했지만 큰 불길을 잡는 데만 9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불이 다 꺼진 게 아닌 데다가 예. 특히 이곳에 의류나 신발 등이 많은 물류 창고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군데군데에서 불씨가 예.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완전 진화를 위해서는 결국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좀 들춰내면서 불을 꺼야 하는 건데 그렇죠. 건물 일부가 불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또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소방당국은 이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물류센터가 뭐 당시에는 뭐 아시아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연면적 19만 3,210제곱미터, 그러니까 5만 8천 평의 초대형 규모입니다. 예. 축구장 크기로 보자면 축구장 27개에 27개. 해당하는 예.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 7월에 준공이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는 10여 개의 패션 브랜드의 재고들이 좀 직결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층마다 물건이 160만 점에서 350만 점씩 총 1,100만 점에 달하는 의류와 잡화 상품이 보관돼 왔던 곳인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화재로 물류센터가 대부분 전소가 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상품이 불에 탔고 이로 인한 피해도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피해 규모 추산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화재가 났을 때에도 건물 내, 그러니까 물류 창고 내에 3명의 인원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비 직원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고 외부로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대로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옷이나 신발, 의류들이 많다 보니까는 지금 겨울 앞두고 좀 두꺼운 옷들 주문한 그 배송에도 지금 차질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내일부터는 서울도 추웠죠. 아침 기온이 예.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겨울옷 입을 시즌이 된 건데요. 그래서 겨울 코트나 패딩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랜드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문 중 일부는 이미 취소 처리가 됐고 또 추가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화재 때문에 소실된 재고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 주문건만 차질을 빚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해당 물류센터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공급되는 물량까지도 책임지고 있던 굉장히 큰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 산하에 한 10개 브랜드 정도의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상품 재고들을 보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 싶어도 재고가 조달이 안 돼서 살 수가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 안타까울 것이 보통 11월 정도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할인 행사를 하는 패션 업계에서는 대목이라고 꼽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화재 때문에 이 재고가 확보가 안 돼서 세일 이벤트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이런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가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에 이번 지선에 출마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어제 저희 MBN에 출연해서 출마를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는 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으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출마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 바뀔 수 있는데? 저를 보셔왔지만 저는 제 생각을 그때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니까요. 전 대선에까지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갈 겁니다. 많은 일이 남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잘 보겠다라는 말씀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거와는 좀 다른 뉘앙스로 들립니다. 아니 저는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모든 걸 다 고려합니다. 네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어제 MBN 시사 스페셜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요거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그 전에는 출마가 두 개입니다. 지선이 있고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하고 보궐선거도 약간 선을 그었다가 어제는 내가 대선까지 나간 사람인데 왜 출마 안 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 어제 MBN 나오셔서 정은갑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단 내년에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 즈음에 같이 열리니까 거기에는 나갈 것이라고 그게 안 나간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재보궐선거를 목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출마의 도화선을 당긴 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표방하는 것은 헌법의 수호자거든요. 불의를 물리치는 헌법의 수호자. 그러니까 그 표를 갖고 계속 뛰어왔는데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또 스스로 부각시키면서 자신도 이제 정치판의 한 가운데로 다시 나와서 보수의 간판 스타로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항소포기를 딱 하고 그 기회를 딱 잡은 겁니까?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말하는 언변, 달변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사실 특수통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이나 이거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지 않습니까? 이해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화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먹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는 이때다.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인의 시험 성적표는 선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는 거의 100%다. 이제 어디로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전문가 옆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8일이었죠. 검찰은 자살했다? 이 SNS에 이 글 올린 이후에 100개가 넘었대요. 그러면 존재감을 여기서 좀 확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궐선거로 좁혀서 얘기해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어느 지역까지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자체 선거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단체장과 재보궐선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과는 완전히 정치적 의미가 다르죠. 저는 단체장은 사실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경기지사가 되건 서울시장이 되건 중앙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지금 두고두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2024년 선거에 어떻게든 원내에 진입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내에 진입하겠다라는 생각은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일본 목표라고 봐야 돼요? 지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당면 과제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대장동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 공간이 열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던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저격하고 잘 싸우고 민주당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보수의 리더의 모습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과거엔 좀 적다가 지금은 확대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요, 입장이. 이게 하나씩 나갈 것 같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을 때 특정했구나. 지방선거는 안 나온다. 근데 재보궐이 생길 거 아니야. 재보궐이 생기면 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뭐 출마한다. 부산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후보가 되면 이제 그 공간이 보궐선거가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갈 거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거의 한 8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선거로 따지면 한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갔다고 이제 가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참에 항소 논란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나 출마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공간을 풀지를 못하게 되면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똑똑 놓고 한 거예요. 저 나갈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바로 뒤에 살펴볼 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SNS에 100개 이상의 글을 썼다. 이것이 글쎄요. 굉장히 매서웠나요? 여당이 보기? 아니 뭐 물 만났을 때 놓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장 강한 장점이 법이잖아요. 법 문제에 있어서 대립각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법을 법대로만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거칠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조금은 정치력이 붙은 것 같아요. 정치적 수사가 붙는다고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장동혁 체제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분이 받아줘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존재감이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확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보여서 장동혁 대표가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우파 다 모여라. 우리가 한동훈이다.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걸 보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을 품지 못했듯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품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렵다. 그릇이 매우 작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좌충우돌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조금 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몸값을 키워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분열을 좀.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분열은 본인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채질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좀 쓴소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실력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의 실력은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각을 여당과 잘 세우고 있어서 좀 부각되는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궐선거, 재보궐에 나오려면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우파가 다 연대해야 된다는 우파를 강조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교안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글쎄 계산된 발언이라고 했었던가요? 장동혁 대표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 우파가 다 모여야 된다. 어떤 우파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자유화혁신,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당과도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결속을 더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어요. 네. 오셔서 뭐 방송도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인권 유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론이고 네. 거기에 대한 항거적 차원의 발언이었다. 그것이 마치 황교안 대표가 했던 뭐 부정선거 발언이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뭉뚱거려서 안고 가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황교안 대표가 비록 내란 선동에 가까운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범죄와 연결될 만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 지지층으로부터조차 비판받았던 것 같이 그것까지 안고 가자고 했던 발언은 아니다. 모든 다른 발언 다 잘라내고 저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나를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이고 일단 장동혁 대표는 뭐 저런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보수가 지금 힘이 약하니 굉장히 좀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뭐 조원진 뭐 우리공화당 대표나 정광훈 목사나 이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극우적으로 모는 그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도 좀 잘라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오해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합리적인 보수이지 굉장히 극우 쪽에 치우친 보수는 뭐 아니라고 스스로 그래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보수에도 여러 가지 뭐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가 있을 테고 극우적인 성격의 보수가 있을 테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개혁적인 보수보다는 일단은 조금 보수, 강경 보수 이쪽에 좀 치우치는 건 아닌가요? 극우 보수죠. 뭐 그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번 황교안 전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지 않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뜯어가지고 체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인권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판사 출신이? 본인 친정에서 다 발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반인권적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도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간 많은 국민들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면회도 갔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습니다. 가서 한 얘기 그냥 사적으로 갔다. 어떻게 당대표가 사적으로 거기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장동혁 대표의 행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극우 또는 강경 보수 지지층들만을 위한 행보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런 설명 자체는 매우 극우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 그런 사람을 지키자. 국민의힘은 따라서 소위 황교안이다. 우리는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이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 교도소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데리고 나오자. 법원을 공격해라.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한다? 좀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힘을 많은 국민들이 온건한 보수 정당으로 볼 것인가? 극우로 볼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한 게 정광재 대표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날 전체 나왔던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 중에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이 한 문장만 빼면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쟁입니다.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뭐 이재명 독재에 맞서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또 합리적인 보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불법 계엄에 반대한다고 했었죠.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엔 계엄과 관련해서 우원식,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탄핵이 인용됐었을 때 이거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걸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 없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항상 독려했던 건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걸 조금 더 좀 좋게 해석해 본다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가면서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당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일부 이해하는 대목도 있을 수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의 당 상황에 대해서한 비판이나 언급은 상당히 자제해왔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재개하려면 일단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가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면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좀 답답하신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 제가 약속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 대표께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독재 길목을에서 큰 싸움이 국민을 위해 중요한 싸움이 나왔었을 때 당내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을 보고 국민 믿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벗어난 적 없고 국민힘에서 계속 정치해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독재로 가는 길목을 뭐 울돌목, 황산벌처럼 지켜야 할 때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이 길목이 황산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면 울돌목 되는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뭐 입장에서 보면 당내 비판할 것들이 있지만 좀 애써 참고 있는 뉘앙스 분위기도 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 소속해 있고 정당인으로서 당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뭐 이거 충분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 당연히 개인적으로 길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당에 비춰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던 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당원 게시판 가서 보더라도 대략 한 9대1 정도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정무적 판단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현실과는 좀 다른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의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광훈이나 황교안이나 뭐 조원진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 머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 당의 그 지지율을 확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올 텐데 그 진단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처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15%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 민주당의 실책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안으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뭐 공천을 받든 뭘 하려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장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대변인도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이건 시간 문제인 거지. 하긴 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미 뭐 여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그 밝히겠다는 입장을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질 터인데 그 전에 어쨌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간판 정치인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 프레임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 여론이 움직이기 전에 자신이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멀어짐으로써 사실 정권을 내줬다는 보수 정당 지지층들의 생각이 많거든요. 그 멀어짐의 근원은 누구냐? 결국에는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절제와 자제가 부족했다는 것이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평가거든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벗을 방법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자신도 무언가 고백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가기에는 지금 일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도 무언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잘못했다는 메시지만 계속 내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정당의 간판으로 복귀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이게 정치사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붙었던 분 중에 제기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장해서 재탄생했던 분은 없습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고 뭐 지금 여권으로 가볼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때 개성공단을 열고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동영 당시 그 대표까지 지내셨죠. 그분은 결국에는 대선 도전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란 게 유권자들의 그리고 정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더 다른 스탠스가 필요하다. 저는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동훈 전 대표의 뉘앙스를 본다면 사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켜왔던 그런 이미지, 개혁적인 이미지가 또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딜레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당원 게시판 이런 당내 문제 하나 빌드업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윤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상원 전 의원이었는데 새로운 윤리위원장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 여성부 조치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안 들 정도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겠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착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더 큰 이니셔티브를 주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 화합하기 좀 힘들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앙숙 관계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한동훈 끌고 와가지고 총으로 쏘겠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 연도이기 때문에 배신자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자기 측근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서 또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지만 된다라고 판단할 거란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따지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뭉쳐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서로가 뭉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들이 다 허물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둘이 만나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한 지붕 안에 못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그렇죠.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예. 그럼 버리는 순간 본인은 당대표로서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둘 다 꿈이 뭡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지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조건에서 장동혁 대표의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는 당원 게시판 조사 문제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가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월 이전까지 상당히 저 부분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할 것이고 봉합되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좀 나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 조갑재 대표는 국힘에게 한동훈 전 대표 꼭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 노선의 선명화가 우선 중요해질 것이다.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원내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국민의힘의 덩어리즘에 의존해가지고 그걸 목표를 이룰 것이냐. 예. 아니면 선명한 잣대로 가가지고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는 그거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덩어리즘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신선함을 끼얹어서 하겠다. 이거는 흔히 하는 선택인데 아주 흔하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가 야권 정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자리에 있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극적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답이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힘으로 다시 가는 그런 흔한 선택을 하지 말고 대안 세력이 될 게 좋겠다고 좀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지이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당을 나가서 아까 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나갔잖아요. 네. 좀 춥고 배고프니까 같이 하자. 혼자 있으니까 힘들다. 뭐 이런 하소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뭐 나가서 잘 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고 과거 역사가 말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나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희망사항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한동훈 대표를 모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최고위원직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표로 복귀하는 것이고 자신은 다시 대표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으로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당원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계기로 한동훈 전 대표를 확실하게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본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크게 보면 당원 게시판이 뭐 큰 문제 있나요? 그냥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못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좀 비난한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낼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갖고 있다는 것은 예. 국민의힘이 이만큼 소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심은 장동훈 대표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집안 단속이나 하고 좀 민주당하고 좀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민주당과 자꾸 싸움을 거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정체의 상태인 겁니다. 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못한 것 같아서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광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를 잡고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힘을 합치게 되면 그러면 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근데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우파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모든 우파와 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돼. 이렇게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죠. 저는 장동혁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가 자신의 정치 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가운데에서 또 뺄셈의 정치를 한다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했던 그대로를 가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불법 계엄 때문에 그랬지만 처음에 됐었을 때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본인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척함으로써 보수 중도 진영이 쪼그라들었고 결국에는 총선에 패배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연출된 거잖아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점에서 분명한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미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요? 그러나 그것이 더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치적인 타격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뭐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요. 그걸 또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줄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또 중도 보수의 외연을 누구를 배제함으로써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기 때문에 예.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그 중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저는 개혁신당도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력한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독주, 민주당의 독주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보수 정당의 중심으로 복귀하려면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을 모아야 됩니다. 정치는 세력이거든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자신의 휘하로 모아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만으로는 어렵다. 정당 내부의 세력을 친한계를 다수로 만드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관건이고 그것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을 벗는 일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 허들을 넘지 않고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컴백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만으로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내용도 이제 지방선거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안인데 한강버스가 주말에 또 멈췄죠.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아주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 기간에 고장 기록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서울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민간 사업자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허가하셨습니까? 총체적인 보고는 받았고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강버스가 또 멈추자 여권에서는 집중포화, 십자포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전선의 가장 앞장선 인물이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종묘, 한강버스, 오늘은 광화문 광장까지 찾아갔는데 그 영상 마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아요. 종로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책임감을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봤고 안전 문제는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일에 종묘를 찾아가서 종묘 앞에 고층 빌딩 짓겠다고 하는 거 숨 막힌다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14일에 보신 것처럼 직접 산천장에 찾아가가지고 안정성 문제 제기했고 어제는 아예 안전점검 지시를 내리고 오늘은 광화문 광장을 찾아가서 감사의 정원이라는 곳을 찾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것도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왜 김민석 총리가
나서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서울의 세계유산을 훼손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청이 또 오늘 발표했죠. 그렇죠. 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있었고 만약에 그 배가 아래로 더 가라앉았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은 계속 이걸 강행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국무총리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데 정부가 뭐 하는 거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전혀 어떤 정부의 문제제기나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총리가 거기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세계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적어도 총리가 저 정도를 해야 이슈 파이터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의 문제로 지금 프레임화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담당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서울에서 저 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국민 생명 안전 문제도 걸리는 것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저렇게 제기함으로써 세계유산도 지켜내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한강버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좀 그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의하면 이거 민간 사업자 추진 사항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매번 사고가 나면 민간 사업자면 야 니네들 민간 사업자인데 나한테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대로 조치 취한 다음에 안전하게 뭔가 갖춘 다음에 시작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맨날 안 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큰 문제 없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얘가 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건데 본인 입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건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만 이 뭐 1월, 2월, 3월 많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총리가 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가 당인인데 저는 그때 가서 본인이 판단하면 될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총리가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뭐 좋게 표현하면 너무 적극적이다. 뭐 물론 총리가 챙겨야 될 행정 현안이 너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서울시에만 최근에 며칠의 행보만 봐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전략적 행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총리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라든가 중량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스파트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실익을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서울시장에는 나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저도 측근한테 들었었는데요. 근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원하고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한강버스가 도대체 몇 번을 고장나서 쓰는 거야. 버스가 저렇게 많이 쓰는 경우 봤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저렇게 버스를 띄웠는데 저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이 한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버스가 쓴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안전 문제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실정을 김민석 총리가 잘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총리에 대한 꼭 오세훈 시장에 대항마로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김민석 총리도 조금 바꿀 생각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권 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환 행정을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일단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저렇게 여권에서 오세훈 시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오세훈 시장에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아니, 결국에는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을 하시니까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안 되니까 저렇게라도 하는 모양이다.
지방자치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한강버스 문제 있으면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에서 매섭게 질타를 하셔야죠.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의회 의장님이 나서든지 예. 서울시 의회에서 질타하시는 게 지방자치의 근본이죠.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이리저리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저 질타해야 되는 것은 서울시 의회죠. 그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총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아 급하긴 급하다. 저렇게 조급한 이유가 뭘까? 저렇게 역효과를 부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아 민주당은 대항자가 없구나 오세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리가 저렇게 나서서 저런 식으로까지 때려서 저렇게 서울시장 한번 해보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보이시니까 더욱더 애가 타시고 그래서 결국엔 종묘도 간섭하시고 뭐 그 수상버스도 간섭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뭐 전 세계를 돌아보면 서울 같은 도시는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종묘 같은 곳에서 저밀도 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전 세계의 시류에 맞지 않고 그리고 뭐 해외 관광 요즘 많이 다니시지만 템즈강이든 라인강이든 수은을 이용하지 않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이용을 해서 한강버스처럼 많은 배들이 다니죠. 그런 강들 보면 한강보다 훨씬 폭이 좁은 곳에서도 많은 배들이 다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의 시대적 조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산적인 비판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 이런 것은 좀 조심하셨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비판은 예. 결국 서울시장에 대한 조급함, 서울시장 안 되니까 조급함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대범하지 못한 일이다. 예. 국무총리께서는 사실 세종도 가셔야 되고 서울도 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저도 뭐 총리실 출입해 봤습니다만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집중을 하시면 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 총리께서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몇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리면 작년에 이미 서울시 의회에서 수십 문제 가지고 제기했어요. 수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 수십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며칠 전 사고가 날 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거기에 나와서. 이번에 국정감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도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해도 아무 상관도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세월호부터 시작을 해서 이태원 참사까지 작은 사고들을 내버려 두면 국민 생명을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그런 상황에서라도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직까지야 인명사고가 안 났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비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답을 하시는 게 우선인 거지. 예. 총리가 저기에 나왔다고 해서 저게 뭐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으로 어디 가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아니, 뭐 얘기할 때마다 물관리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 장관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에 맞는 것이죠. 저것을 환경부 장관을 패싱해버리고 총리께서 나와버리신다면 또 다른 오해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엔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순서와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오해를 부르지 않을 텐데 총리께서 바로 나서시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한강버스 같은 경우 총묘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가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출범을 시켰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120% 공감합니다. 종묘 문제와 한강버스 문제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종묘는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바가 국민 또 서울 시민께 소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서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세운상가 개발과 관련해서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논란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절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강버스 문제는 이 한강에 그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자체 발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담보될 것은 분명한 건 안전이거든요. 근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벌써 15번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자칫 뭐 다만 한 명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정말 재기불능할 정도로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리해서 한강버스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이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게 그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수익이 1,000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추징금 1,000억 원대 지금 구형했는데 혹시 그대로 선고나면 내실 돈은 있는지.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받은 추징금이 한 1,000억이 넘는데 지금 정성훈 법무장관은 다 추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추징 보전, 이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하고 있는데 해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 의원님, 이게 그러면 이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추징 보전을 2,070억을 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서 428억만 추징금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나머지 한 1,600억은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할 근거가 사라져버렸죠.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술재판부의 판결이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추징 보전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추징금 0원을 선고받았으니 아이 그럼 나는 그 내 돈 찾아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것이 뭐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그렇죠. 검찰 마음이니까.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검찰 마음인데 이 앞에 전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 여론이 강해서 추징 보전을 해제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법적으로는 남욱 변호사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항소 포기가 너무 많은 후폭풍을 부르는 것이죠. 이게 형사사법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 이렇게 부당하게 번 돈은 모두 뺏겨. 이렇게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 교훈을 항소 포기로 인해서 교훈을 못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굉장히 흔들려졌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추징 보전 해제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자기가 만약에 챙긴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죠. 아, 새로운 범죄를 모의할 밑전을 또 범죄자들에게 제공할 여지를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당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파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파만파에 대해서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당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이게 항소를 포기해야 했느냐,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네요. 지금 뭐 추징돼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김만배 씨는 1,270억이고 남욱 변호사는 514억 그리고 정여각 회계사는 256억을 추징 보전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풀어달라고
남욱 변호사가 먼저 요청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게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그거를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지금 뭐 청담동에 건물도 있다고 하고 역삼동에 땅도 있다고 하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300억에 사서 500억에 지금 매물로 내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이게 법원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듣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2차 수사팀 공소유지 검사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산 보전을 해서 2,070억 원을 22부 재판부에 재산 보전 처분을 받아냈어요. 그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뭐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일단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국가배상 문제는 좀 가벼운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아무튼 검찰에서는 그 배당금이었나요? 몇 천만 원 몇 억 내고 뭐 7천억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 법원에서 한 1,128억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걸 이제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직무상 비밀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도 이미 성남시에서 1년 전에 공개한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업무상 비밀이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러면 항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징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의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뇌물을 주고 혜택을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를 해서 얻은 수익을 몰수 취징하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거든요. 뇌물을 몰수 취징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아니 근데 관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저 남욱 변호사가 저 500억짜리의 건물을 팔아서 그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추징이 영원히 나와버렸잖아요.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당연히 추징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계속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징을 안 해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성남시에서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국가배상 청구한다는데 뭐 이게 이 보존 조치를 해제를 늦게 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이 될 만한 직무상의 불법 행위는 저는 전혀 아닐 것 같다 생각되고 저는 검찰에서 좀 수사를 좀 잘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남욱 변호사 어떻게 했죠? 계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구속돼서 거의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만 이 남욱 변호사는 조금 구속됐다가 나와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추징금 0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 이 대장동 사건을 제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서 떨어지는데 굉장히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추징금이 0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뭐 협조를 했던 어떤 이유로 협조를 해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인데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는 430억 상당의 추징이 됐습니다만 정영학 남욱은 0원입니다. 이건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적절하게 타협했던 잘못된 타협의 결과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이 부분이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검찰 수사할 때 왜 이거를 추적을 제대로 못했느냐. 그런데 이수근 부위원장 변호사 하시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 물론 박범계 의원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참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초유의 사건이었잖아요. 수익률이 2,253배의 수익률을 올린 사업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긴 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욱 변호사가 8천만 원대를 투자해서 1,100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대략 한 1,100% 된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이름 만배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1,000배 넘는 수익률을 가져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청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아니 범죄로 수익 그렇게 많이 내놓고 그 돈 일단 항소 포기되자마자 찾아가겠다. 뭐 그 전에 신청했다고는 하지만 찾아가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적반하장인데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완전한 내 돈 내산이 된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건물이고 부동산이니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무엇이냐? 이번에 있었던 항소 포기입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남욱이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지 이거 남욱 변호사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김만배, 정영학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8천만 원짜리 그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직접 관여했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게 되고 민주당이 왜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들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남욱 변호사 그 건물 그 CG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30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돈이 이제 대장동 수익으로 온 거 아니냐는 추정입니다. 그럼 500억이 지금 현 시세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200억을 번게 된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또 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또 그 돈으로 사서 또 차익이 200억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역삼역 토지는 이게 보전명령 대상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아예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순방 간 것도 이제 묶어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먹튀예요? 뭘 먹었어야지 티가 나오는 건데 계속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프레임이 좀 고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뭐라고 그러면 되냐면 7,800억 못 받잖아. 이러면 되는 거고 500억 못 받잖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받을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공격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요.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1차 수사팀은 651억 플러스 알파를 갖다 기소했어요. 2차 수사팀이 4,895억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추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내부에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 아니 공사가 택지 분양만 했잖아. 아파트 분양은 안 했잖아. 아파트 분양은 분양한 사람들이 먹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게 되면서 1,180억인가 정도만 추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이고 입증이 안 되니까 법원은 거기에 맞게 판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2천억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만배 씨 부분과 관련해서 추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에서요. 지금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일부 내용이 가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얘기를 수용할지 그리고 수용을 해서 법원에 얘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걸 갖다가 오케이를 할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왜 이렇게 큰 돈을 먹게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게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 문제 관련해서 맨 처음에 1,110억 그다음에 2차로 해가지고 1,800억 갖다가 부실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돈이 대장동 시드머니로 간 거잖아요. 시드머니로 갔더니 그 수사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계속 돈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 앞으로 더 내려가면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먹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다. 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근데 곤욕스럽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500억, 7,800억 이래버리면 말은 편하잖아요. 예. 속살은 안 그런데. 예.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까지 계속 넘어가면 정말 남은 끝도 없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지만 여하튼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이나 구형량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이것은 범죄 수익이 맞다. 특혜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냐 이건 규명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완전한 뭐 정치 공세였기 때문에 그 수사 기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긴 예.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재판 소식 좀 살펴볼 텐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최상목 부총리가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 거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전 총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하나가 있고 최상목 부총리도 뭐 종이 같은 거 받아가지고 3번을 접었느니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이승훈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거 최상목 부총리는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거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상목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 유리한 얘기? 네, 왜 그러냐면 한덕수 씨가 반대한 기억은 없다. 당연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위증죄에 걸리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나도 반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위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나에게는 나도 반대 많이 했다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럼 한덕수 전 총리도 결과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준 것이고 자신이 개헌 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뭐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이건 나도 반대도 했고 이 개헌 문건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히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본인 나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한덕수 전 총리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진실 규명에는 좀 먼데 실제로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에게 공무원 생활 이렇게 50주 동안 이렇게 망가질 겁니까? 라고 했다는 건 당신이 반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지적해 준 거잖아요. 결국 반대 안 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은 한덕수 전 총리를 위한 뉘앙스의 증언을 해줬다라고 더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 됐다는 취지였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한 거죠. 더 많이 반대했어야 되는데 더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한덕수 총리가 못했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반대나 말렸기는 했지만 반대는 인정한 거래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유리한 증언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 관련해서 안경 얘기요. 그 문건에서 물론 급하게 나온다고 안경을 뭐 놓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놓고 와서 글씨 같은 거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된다고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상목 부총리가 눈이 많이 안 좋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애써 봐야지만이 보인다는 것인데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 자신들이 지금 이 개헌 문건을 봤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애써 보지 않았다. 나는 안 봤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만 했고 여기에 동조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 변명적인 증인 신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도 그거 가려서 보겠죠. 그 얘기를 다 가려서 듣겠죠. 그렇죠. 재판부도 어느 정도 뉘앙스를 보지만 오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는 반대를 안 했구나. 국무위원들에게 나서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특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구속이 돼 있고 오빠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심사 앞두고 있고 모친인 최은순 씨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건데 이게 최 의원님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이것이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건강 문제도 굉장히 고려를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모친은 아마 이 부분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뭐 가족인 점을 고려해서 아마 그 불구속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지난번에 그 양평군청의 그 공무원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은순 뭐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좀 이 개발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시면서 양평군청 공무원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그만큼 개발 부담금을 줄였는지 이 부분은 이미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양평군청 공무원께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차 수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다시 좀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좀 과한 수사보다는 예. 정확한 수사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결말을 내는 것이 맞지 답을 정해놓고 가다 보면 또 지난번처럼 또 불행한 그러한 절차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에 부답하는 그런 특검이 지금 특검이 이제 막판이거든요. 다음 달이면 이제 3대 특검이 전부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사의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확장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정리해서 국민의 신뢰에 좀 보답하는 그런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의심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인가요? 그 재판 때도 최은순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냈다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아예 아니다, 치매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상반된 행보가 있었거든요. 이제 부모가 치매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와 자식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이 2021년도에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는 치매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아마 본인이 저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어떤 병명에 대해서 충분히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예를 들면 특검이 특정한 그 분야의 전문 의사에게 이 정도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공증을 했는지 이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뭐 이런 치매 진단서 제출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 딸, 자기 아들 사유까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면 자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이런 관행들이 분명히 있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 자체를 불구속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알츠하이머라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범죄 행위들을 덮기 위해서 그 외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기 증거를 다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 알츠하이머 진단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언젠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계속 있는 한. 그래서 저는 저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가족 전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특검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우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일가족을 다 구속하는 일은 그동안의 법원 관례에서는 드문 일이죠, 그거는. 예, 드물죠. 제가 봤을 때는 과거 2021년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이 진단서의 신빙성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알츠하이머의 정도도 굉장히 심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특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김건희 씨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있고 또 이 지금 모친 본인도 실은 최은순 씨도 구속됐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적인 면 또 그 관행을 조금 고려했던 것 같고 또 범죄 혐의도 지금 언론에 많이 공개는 안 됩니다만 주도적으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오빠가 주도를 했고 최은순 씨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도 조금은 고려해서 전체적인 측면을 아마도 다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빠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19일 날 영장 심사를 한다는데 뭐 이승훈 위원장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조금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높다. 굉장히 많은 이권에 개입됐고
죄명도 굉장히 높고요. 예. 과거 그 개발 부담금이 16억인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모 씨가 있는데 예. 이 한 모 씨에게 매달 급여도 주고 법인카드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일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비 자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높아서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고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돈을 줌으로써 어떤 국고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고 손실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법원이 이제 마찬가지로 영장에 있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방어권을 조금 더 보장해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정관재 대변인, 지금 19일 날 지금 영장 심사인데 그날이 김건희 여사가 보석 신청한 지 일주일이니까 대략 일주일 이내로 결론이 난다고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리적인 것과 뭐 국민 여론 살피는 거 이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진행된 것도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잘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보석 신청을 어떤 용기 있는 판사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석이 신청돼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김건희 씨 오빠의 경우에도 사실 법리로만 놓고 보면 지금 혐의가 과연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특검이 신청하는 다양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